울리지 않는 초인종.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약 70건에 기이한 사건에 대한 내 기록은 친구인 셜록 홈즈의 수사 방법을 8년간 연구한 결과이다. 그 기록들을 훑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저 이상하지만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중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수사와 작업 자체에 대한 열정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비범하지 않거나 심지어 기이하지 않은 수사의 의뢰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스토크 모란 지역의 저명한 로일롯 가문과 관련된 사건만큼 독특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의문의 사건들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홈즈와 베이커가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던 시절에 일어났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의 상대방인 여성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마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기도 한 것 같다. 게다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끔찍한 요소를 형성하는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의 죽음에 대해 하다한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1983년 4월 초즈음이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셜록 홈즈가 옷을 다 갖춰 입고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보통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벽난로 위선반에 있는 시계를 보니 7시 15분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놀라서 그를 보며 눈을 깜박거렸다. 나름대로의 규칙적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던 것 같다. 깨워서 미안해, 왓슨. 그가 말했다. 그런데 시작은 내가 아니었어. 허댓은 부인이 먼저 깨서 부인은 나를 깨웠고 나는 자네를 깨우러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데 불이라도 났어? 아니, 의뢰인이 왔어. 젊은 여성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와서는 나를 보자고 했다는군. 지금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 아침 시간에 젊은 여성들이 거대한 도시를 배회하다가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것은 뭔가 아주 긴급한 일을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흥미로운 사건이면 자네도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그래서 자네를 깨워서 함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친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놓치지. 내가 홈즈의 전문적 수사에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직감만큼이나 빠른 추리력을 갖춘 데다가 항상 논리에 기반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감탄했다. 나는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몇 분 만에 준비를 마친 다음 홈즈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베일로 자신을 철저히 가린 채 창가에 앉아있던 그 숙녀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홈즈가 활기차게 말했다. 저는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저와 가까운 친구이자 조수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저에게 하시듯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허드슨 부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셔서 다행이네요.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떨고 계시는 것 같으니 따뜻한 커피를 달라고 허드슨 부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리를 옮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두려워서요, 홈즈 씨. 공포심이죠. 그녀는 아를 하며 베일을 벗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안타까울 만큼 불안해하고 있었다. 헬쑥한 잿빛 얼굴에 눈동자는 마치 쫓기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외모로는 30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머리에는 벌써 희끗거리는 머리카락이 언뜻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지치고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셜록 홈즈는 특유의 빠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그녀를 달래듯 몸을 숙여 팔뚝을 토닥이며 말했다. 저희가 금방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그럼 저를 아세요? 아니요. 왼쪽 손바닥에 왕복 승차권 반쪽이 보여서요.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텐데 기차역까지는 이륜 마차를 타고
진창기를 지나오셨을 테고요. 그 여성이 움찔하며 당황한 눈빛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애하는 아가씨, 완벽한 수수께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외투 왼팔 부분 딱 7군데에 진흙이 튀겼네요. 그 진흙 자국은 얼마 전에 생긴 것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흙을 튀기는 교통수단은 이륜 마차밖에 없어요. 게다가 마차의 운전석 왼쪽에 앉을 때만 그렇게 되죠. 어떻게 알아내셨든 완벽하게 맞추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오늘 오전 6시 전에 집에서 나왔고 20분 뒤 레더헤드 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워털루 행처차를 타고 이곳으로 왔죠. 선생님, 더 이상은 이 긴장감을 못 이기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가엾은 친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홈즈 씨 선생님에 대해 들었어요. 큰 어려움을 겪을 당시 선생님이 도와주셨던 하린토시 부인에게서 전해 들었답니다. 그 부인에게서 선생님 주소도 받았어요. 저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를 감싸고 있는 깊은 어둠에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홈즈 씨의 도움에 보답할 여력이 없네요. 하지만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니 제 수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적어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홈즈는 자기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여러 작은 사건 기록집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하린토시 부인이라고요. 그가 말했다. 아, 네, 이 사건 기억이 나네요. 오팔 왕관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자네와 함께하기 전이었어. 아가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가씨의 지인분께 드렸던 것과 같은 관심과 도움을 기꺼이 당신에게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제 일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니 걱정 마세요. 다만 제가 수사해드리는 비용은 가능하실 때 되돌려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정하도록 부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손님이 소리쳤다. 제게 닥친 상황의 공포는 제 두려움의 대상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어요. 제가 의심가는 부분들도 전부 작은 요소들이라 사소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조차 제 생각이 그저 두려움에 떠는 여자의 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를 달래는 말을 하면서도 제 눈을 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악함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를 둘러싼 위험 속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듣겠습니다, 아가씨.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이고 의부사버지와 살고 있어요. 의부사버지는 서레이의 서쪽 경계선에 있는 스토크 모란 지방의 로일롯 가문이 일원이시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섹슨 가문 중 한 가문의 최후의 후손이시죠.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익숙하네요. 그가 말했다. 의부사버지의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어요. 북쪽으로는 버크셔 주 경계선 너머까지,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가 아버지의 가문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 동안 모두 4대에 걸친 상속자들이 방종하고 낭비가 심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섭정시대가 되면서 한 명의 도박꾼이 가문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남은 땅을 유지할 만한 비용도 남지 않았고 200년 된 집도 막대한 융자 때문에 잃고 말았죠. 마지막 대지주는 그 저택에서 나와 귀족 출신 빈민으로서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외동 아들인 저희 의부사버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의학학위를 취득해서 캘커타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의 전문 기술과 추진력으로 큰 병원을 차렸어요. 하지만 집에 강도가 든 일로 화를 내다가 현지의 인도인 집사를 폭행해서 죽였는데 가까스로 사형을 면했어요. 그리고 오랜 감옥살이 끝에 지치고 낙심한 상태로 영국에 돌아왔죠. 로일롯 박사님이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인 스토너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벵골 포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스토너 소장의 젊은 과부였고요. 제 언니 줄리아와 저는 쌍둥이인데 엄마가 재혼하실 때 겨우 2살밖에 안 되었어요. 엄마는 재산이 상당했는데 1년에 적어도 1000파운드 이상의 연금 수입이 있었어요.
로일롯 박사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어머니는 전 재산을 박사님에게 증여하셨어요. 대신 저희 자매의 결혼 자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은 모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영국으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8년 전 크루 지역에서 철도 사고로 돌아가셨죠. 로일롯 박사님은 런던에서 병원을 차리는 일을 포기하고 저희를 데리고 스토크모란에 있는 자신의 가문의 오랜 조상의 저택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엄마가 남기신 유산으로 우리 자매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 수 있었고 우리 행복에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 의붓아버지가 갑자기 끔찍하게 돌변했어요.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는 대신 집에만 틀어박혀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곤 나간다고 해도 자기 길을 가로지르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격렬한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광적으로 공격적인 기질은 그 가문이 남자들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 의붓아버지의 경우에는 열대 지방에 오래 살다 보니 그 성격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민망한 싸움들이 수차례 있었고 그중 2번은 간이 재판소까지 끌려갔어요. 결국 저희 의붓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의붓아버지를 보는 사람마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힘도 아주 세면서도 화를 전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난주에 그는 마을 대장장이를 난간 너머로 던져서 개울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제가 끌어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을 동원했어야만 했죠. 방황하는 집시들 말고는 아버지에게 친구도 아예 없었고 그 방랑자들에게는 가문이 재산을 대표하는 가시덤불로 덮인 땅 몇 에이커를 빌려주어 야영도 하게 했어요. 그들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의붓아버지에게 텐트를 빌려줬고 그러면 의붓아버지는 몇 주 내내 그들과 함께 방황하며 지내기도 했고요. 의붓아버지는 인도의 동물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치타와 개코 원숭이를 키워요. 인도의 기자 한 명이 보내준 그 동물들을 마당에 풀어놓아서 주민들은 아버지만큼이나 동물들을 무서워했죠. 제 얘기를 들으시면 가엾은 제 언니 줄리어와 제가 삶의 낙이 없었다는 것도 상상이 되시겠죠. 의붓아버지 때문에 우리 저택에서 함께 지내려는 하인도 고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스스로 집안일을 다 해내야 했어요. 언니는 세상을 떠날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이미 하얗게 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언니가 돌아가신 건가요? 불과 2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언니의 죽음에 관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삶을 살며 저희는 또래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동생인 이모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모의 이름은 아너리아 웨스트페일이에요. 해로우 근처에 사시는데 가끔 이모 집에 잠깐씩 다녀올 수 있었어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언니가 이모 댁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휴직 중인 해군 소령을 만나 약혼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돌아온 후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예정일을 2주도 채 남기지 않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를 잃게 되었어요. 셜록 홈즈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쿠션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다시 눈꺼풀을 반쯤 올려뜨고 손님을 보았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죠. 그가 말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끔찍한 시간의 모든 사건들이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저택은 아주 낡았고 지금은 그중 한 채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건물의 침실은 모두 1층에 있고 거실은 건물 중앙에 있어요. 침실 중 첫 번째는 로일롯 박사님의 방이고 2번째는 제 언니의 방, 그리고 3번째는 제 방이에요. 방은 다 나뉘어 있는데 한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잘 됩니다. 3방의 창문은 잔디밭을 향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로일롯 박사님은 일찍 방에 들어가셨지만 일찍 주무시지는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날 밤에도 언니가 인도산 담배의 강한 냄새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언니는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왔고 저와 잠시 앉아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11시 정도에 돌아가려고 일어났는데 문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헬렌, 말해봐. 언니가 말했어요.
한밤중에 누가 휘파람 부는 소리 들은 적 있니? 아니, 한 번도.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자면서 휘파람을 불지는 않겠지.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왜? 요 며칠 밤 새벽 3시가 되면 낮고 분명한 휘파람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 나는 잠기가 밝으니까 그 소리에 잠이 깼지. 어디에서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옆방인 것 같기도 하고 잔디밭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너도 들었나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난 못 들었어. 우리 저택 앞쪽 농장을 배회하는 가엾은 집시들이겠지.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만약 잔디밭 쪽에서 들린 거라면 너도 들었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내가 언니보다 깊이 잠드는 편이잖아. 그래, 어쨌든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언니가 방 안쪽에서 열쇠로 방문을 잠그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밤에는 항상 문을 잠그고 주무셨나요? 네, 항상 그랬어요. 왜죠? 박사님이 치타와 개코 원숭이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문을 잠그지 않으면 저희도 안전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렇군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행이 닥쳐오는 듯한 애매한 기분이 저를 압도했어요. 언니와 제가 쌍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쌍둥이의 영혼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미묘한지도 아실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바람이 거칠게 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으로 소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겁에 질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언니의 목소리였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쇼를 두르고 복도로 서둘러 나갔어요. 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발을 내딛자마자 언니가 말했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묵직한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달그락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방으로 달려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죠. 저는 공포에 질려 문만 바라보았어요. 제가 무슨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문을 열자 언니가 바로 보였어요. 언니의 얼굴이 두려움에 창백해져 있었고 손을 더듬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온몸을 앞뒤로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 팔을 둘러 부축했는데 그 순간 언니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언니는 어디가 심하게 아픈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었고 사지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몸을 숙이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가 영영 잊지 못할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헬렌. 끈이었어. 얼룩끈. 언니는 박사님 방 쪽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또 다른 말도 하려고 했는데 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둘러 나가 큰 소리로 의붓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는 실내복 차림으로 서둘러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언니 옆으로 오셨을 때 언니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아버지가 브랜디를 언니 목으로 억지로 흘려넣었고 마을의 병원에 도움을 구했지만 어떤 것도 소용없었어요. 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갔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사랑하는 언니의 끔찍한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예요. 잠시만요. 홈즈가 말했다. 휘파람 소리 그리고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게 확실한가요? 맹세하실 수 있어요. 지역 검시관이 조사할 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분명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풍 소리가 컸고 오래된 집이라 삐걱대는 소리도 계속 들렸으니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언니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오른손에는 까맣게 탄 성냥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성냥갑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을 켜서 주위를 둘러봤다는 뜻이네요. 중요한 점입니다.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리던가요? 마을에서 로일롯 박사님의 악명이 높았으니 검시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했어요. 하지만 이렇다 할 사인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어요.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넓은 철봉이 달린 구식 셔터로 막혀 있었고 창문도 매일 밤 닫혀 있었죠. 벽도 검사했는데 전체 벽이 꽤나 튼튼한 재질이었고 바닥도 철저히 검사했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굴뚝이 넓기는 했지만
4개의 커다란 꺽쇠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죽을 때 혼자 있었던 게 확실해요. 게다가 어떤 폭행의 흔적도 없었어요. 독극물은요? 의사들이 부검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가씨는 본인의 가엾은 언니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언니가 순전히 두려움과 충격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언니를 두렵게 한 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요. 그때 저택 앞쪽 농장에 집시들이 있었나요? 네, 그곳에는 거의 항상 몇 명이 있어요. 아, 그 끈 얼룩끈에 대한 암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어떤 때는 단순히 선망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농장에 있는 집시들,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집시들 대부분이 머리에 하는 손수건을 보고 언니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홈즈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깊은 수렁이네요. 그가 말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제 삶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죠.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가 청혼을 해주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미티지예요. 퍼시 아미티지요. 리딩 지역 근처에 있는 크레인 워터 가문의 아미티지 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죠. 제 의부 사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틀 전에 저희 집 서쪽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제 침실 벽을 뚫는 공사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죽은 그 침대에서 지내야 했죠. 제가 얼마나 공포감에 시달렸을지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는 언니의 끔찍한 운명을 생각하며 밤새 깨어 있는데 침묵 속에서 언니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은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램프를 켰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옷을 입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집에서 나왔고 집 반대편에 있는 크라운 여관에서 이륜마차를 타고 레더헤드역까지 갔죠. 그리고는 선생님을 만나 조언을 듣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전부입니까? 네, 전부 말씀드렸어요. 스토너 양,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의부사버지를 감싸고 계세요. 제가 왜요? 무슨 말씀이시죠? 홈즈는 대답 대신 그녀의 무릎에 놓인 손에 있던 검은 레이스 프릴을 들쳐 올렸다. 5개의 손가락이 남긴 시퍼런멍 자국이 하얀 손목에 남아 있었다. 학대를 당하셨네요. 홈즈가 말했다. 그녀는 안색이 안 좋아지며 다친 손목을 감쌌다. 원래부터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가진 분이세요. 그녀가 말했다. 본인이 얼마나 센 힘을 가졌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동안 홈즈는 턱에 손을 괴고 탁탁하며 타오르는 난로를 바라보았다. 아주 심각한 일이네요. 끝내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기 전에 알고 싶은 세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체할 시간도 없고요. 만약 저희가 오늘 스토크 모란에 간다면 당신의 의부사버지 모르게 그 황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마침 아버지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로 런던 시내에 온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나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신경 쓰실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가정부가 있기는 한데 나이가 많고 우둔해서 제가 쉽게 꼬드기거나 말을 둘러댈 수 있어요. 아주 좋네요. 같이 갈 거지, 왓슨? 물론이지. 그럼 저희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아가씨는 뭘 하실 건가요? 런던 시내에 머무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 있어요. 하지만 늦어도 12시 기차는 타고 돌아가서 두 분을 맞이하겠어요. 일은 오후에 가는 게 좋겠군요. 저도 소소하게 처리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가야 해요. 제 고민을 홈즈 씨께 털어놓고 나니 벌써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후에 다시 뵙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두껍고 검은 베일을 다시 얼굴에 쓰고 방을 나갔다. 왓슨, 자네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셜록 홈즈가 의자의 뒤로 기대며 내게 물었다. 아주 어둡고 불길한 일 같아. 충분히 어둡고 충분히 불길하지. 그런데 바닥과 벽이 모두 튼튼했고
문과 창문 굴뚝까지 막혀 있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녀의 언니가 그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혼자 있었던 게 확실하다는 말은 맞아. 그 부분은 스토너 양의 말이 맞지. 그럼 밤마다 들렸던 휘파람 소리, 죽어가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상한 단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글쎄 모르겠네. 그날 밤의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휘파람 소리, 늙은 박사와 가깝게 지내던 집시 무리의 존재, 의붓딸의 결혼을 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박사, 그녀가 죽음에 남긴 끈에 대한 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렌 스토너 양이들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인데 셔터가 닫히며 달려있던 철봉 중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였을 수도 있어. 이런 가닥으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 그렇다면 집시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건 모르겠어. 그런 가설에는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토크 모란에 직접 가는 거야. 내 의견이 틀렸을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무슨.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자 홈즈가 외친 것이었다. 거구의 남자가 열린 문 사이로 불쑥 들어왔다. 그는 전문가의 느낌과 농부의 느낌이 섞인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 실크 해트를 쓰고 긴 프로코트를 입고 기다란 각반을 신고 수렵용 말채찍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키가 너무 커서 모자가 우리 방문 위쪽 부문을 건드릴 정도였고 덩치는 거의 문 너비에 꽉 찰 정도였다. 그의 커다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피부는 햇볕에 탄 누런색이었다. 그의 온몸에는 사악함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분노가 가득한 움푹한 눈과 높고 얇은 코는 마치 날카로운 맹금류를 닮은 듯했다. 당신들 중 누가 홈즈요? 그 거구의 남자가 물었다. 접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시죠?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스토크 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요. 아, 그렇군요, 박사님.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앉으시죠. 그럴 필요 없소이다. 내 의붓딸이 이곳에 왔더군. 딸의 위치를 추적했소.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날씨가 춥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내 딸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냐니까. 그 노인이 경로하며 소리쳤다. 크로커스 연대 출신 사람들은 행동이 매우 올바르다고 들었는데요. 홈즈가 계속해서 태연하게 말했다. 하, 나를 따돌리시겠다. 그 손님이 채찍을 흔들며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말했다. 난 당신을 알아, 이 악당.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홈즈, 당신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지. 홈즈가 미소 지었다. 홈즈, 이 참견쟁이야. 그가 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런던 경찰국의 멍청이들을 상대로 거드름이나 희우는 놈. 홈즈가 진심으로 낄낄대며 웃었다. 말씀 정말 재미있게 하시네요. 그가 말했다. 나가실 때는 문을 닫아주세요. 바람이 새거든요. 내 질문이 답을 얻으면 가겠어.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스토너 양이 여기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추적했다니까. 나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사람이야. 여기 보라고. 그가 재빨리 앞으로 와서 난로 옆에 있던 부지깽이를 잡고 커다랗고 검은 손으로 구부려 놓았다. 내 손에는 붙잡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굽은 부지깽이를 난로에 던져놓고는 방을 나갔다. 귀여운 사람이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덩치는 크지 않지만 그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내 손 힘도 그리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말을 하며 강철 부지깽이를 꺼내 갑자기 힘을 주더니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폈다. 나를 런던 경시청 소속의 형사 정도로 깔보다니 건방지군. 하지만 그래서 이번 수사에 더 열정이 생기네. 우리의 연약한 의뢰인이 부주의함 때문에 이 짐승의 추격을 받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왓슨, 이제 아침 식사를 달라고 부탁하자고. 그리고 민법자료회관에 내려가서 이번 일에 관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어. 셜록 홈즈가 외출 후 돌아오니 거의 1시가 되었다. 그는 메모와 그림이 휘갈겨진 파란 종이를 들고 있었다. 로일롯 박사의 죽은 아내의 유언장을 열람하고 왔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이 모든 일에 관련된 투자금과 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내야만 했지. 그의 아내의 죽음 당시 총 수입은 1100파운드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750파운드를 넘지 않아. 딸들은 결혼할 때 각각 250파운드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 두 딸이 모두 결혼하면 이작자에게는 돈이 얼마 안 남게 되지. 한 명만 결혼한다 해도 타격이 심각하겠지. 내가 오늘 아침에 한 일이 헛일은 아니었어. 그 작자에게 딸들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야, 왓슨, 이제 꾸물거릴 여유가 없어. 우리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이 늙은이도 알아버렸으니 더 그렇지. 그러니까 자네가 준비됐으면 마차를 불러서 워털루 역으로 가자고. 자네 주머니에 리볼버도 챙겨주면 아주 고맙겠어. 엘리의 이번 모델 권총 정도면 강철 부직갱이를 비틀 수 있는 신사와 훌륭한 논쟁이 되겠어. 그리고 칫솔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시간에 맞춰 워털루 역에 도착하고 거의 곧바로 레더헤드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우리는 역내 호텔에서 이륜마차를 빌려 아름다운 서레이 지역의 길을 따라 7km 정도를 달렸다. 태양이 내리쬐고 양털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은 완벽한 날씨였다. 나무와 도로변 산울타리에는 푸르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공기도 상쾌하고 촉촉했다. 적어도 나는 그 달콤한 봄 내음과 우리가 맞게 된 불길한 사건이 이상하게 대조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홈즈는 마차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모자는 눈을 가리게 푹 눌러 쓰고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목초지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좀 봐. 그가 말했다. 약간 경사진 언덕의 삼림이 우거진 공원이 펼쳐졌고 언덕 꼭대기에는 나무가 빽빽한 수풀이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회색 박공벽과 마룻대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대저택이 보였다. 스토크몰 아닌가요? 그가 마부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님의 집이죠. 마부가 대답했다. 저 저택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기가 우리 목적지입니다. 저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부가 왼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기 저택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디딤대를 걸어 올라가서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시는 게 빠릅니다. 저기 저 숙녀가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저 숙녀는 스토너 양 같네요. 홈즈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그쪽을 쳐다보았다. 말씀해주신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요금을 지불한 후 마차에서 내렸고 마차는 덜컹거리며 레더헤드로 돌아갔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홈즈가 디딤대 위로 오르며 말했다. 마부는 우리가 건축가나 그런 종류의 사업을 위해 왔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이지. 그래야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테고. 스토너 양, 안녕하세요. 우리가 약속을 지켰네요. 아침에 만났던 우리 의뢰인은 기쁜 얼굴로 우리를 반기러 서둘러 왔다. 두 분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와 따뜻하게 악수를 하며 외쳤다. 모든 게 아주 잘 풀렸어요. 로일롯 박사님은 런던 시내로 갔고 저녁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마침 우리도 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스토너 양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까지 창백해졌다. 어머나. 그녀가 외쳤다. 그럼 로일롯 박사님이 저를 미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 같군요. 아버지는 너무 교활해서 제 자신이 언제 안전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제게 무슨 말을 할 거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실행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자신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 바로 앞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 자신을 방어하기 바쁠 거예요. 오늘 밤에는 방문을 꼭 잠그고 계셔야 해요. 만약 그가 폭력성을 드러내면 아가씨를 해로우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이제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시다. 우리가 조사해야 할 방들로 안내해 주세요. 건물은 이끼로 얼룩진 회색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높은 중앙 건물이 한가운데 있고
양쪽 건물은 개의 양쪽 집게처럼 튀어나와 휘어져 있었다. 양쪽 건물 중 한쪽의 창문들은 모두 깨져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다. 무너져가는 모습이었다. 중앙 건물은 그나마 나았지만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현대식이었다. 창가의 블라인드가 걷어 올라간 것과 굴뚝에서 나는 푸른 연기를 보니 그곳이 집안 사람들이 지내는 공간 같았다. 끝 벽을 등지고 발판이 세워져 있었고 석조 조각물은 부서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공사 노동자들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홈즈는 천천히 서툴게 다듬어진 잔디밭을 오가며 깊은 주의를 기울여 창문 바깥쪽을 조사했다. 이쪽이 아가씨가 사용했던 침실이고 중간 방이 언니의 침실, 그리고 중앙 건물 쪽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방이 로일롯 박사의 방이 맞나요? 정확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중간 방에서 자고 있죠. 말씀해주신 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겠죠. 그런데 그쪽 방도 아주 급히 수리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 수리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를 제 방에서 나오게 하려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 뭔가 떠오르는군요. 자, 이 좁은 건물 반대편에도 3개의 방과 연결되는 복도가 있고 그곳에도 물론 창문이 있겠죠. 네, 하지만 작은 창문들이에요. 사람이 오가기에는 너무 좁죠. 그날 밤 2분 다 문을 잠그고 계셨으니 그쪽을 통해서 당신의 방으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방으로 가서 셔터를 내려봐 주시겠어요? 스토너 양은 홈즈의 말대로 했고 홈즈는 열린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어떻게든 셔터를 열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철봉을 들어 올리기 위해 칼을 끼워 넣으려고 했지만 그럴 만한 틈조차 없었다. 홈즈는 돋보기를 들고 경첩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데다가 거대한 석조벽에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가 당황스럽다는 듯 턱을 긁으며 말했다. 제 가설에 분명 문제가 있네요. 닫혀 있었다면 이 셔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찾을 만한 단서가 있는지 봅시다. 작은 면문을 통해 침실 3개와 모두 연결된 복도로 갈 수 있었다. 그 복도는 약간 휘어진 모양이었다. 홈즈가 3번째 방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스토너 양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 그녀의 언니가 죽음을 맞이한 2번째 방으로 갔다. 아늑하고 작은 방이었다. 오래된 시골집 스타일대로 천정은 낮고 벽난로가 크게 뚫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 갈색 서랍장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흰 커버가 씌워진 침대가 있었고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그리고 2개의 작은 고리버들 의자 정도가 방에 있는 가구의 전부였고 바닥에는 정사각형 윌턴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벽판은 벌레 먹은 갈색 오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색이 바래서 맨 처음 집이 지어졌을 당시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의자 하나를 구석으로 가져가 조용히 앉았다. 그는 눈을 굴리며 상하좌우를 살폈고 건물의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저 초인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조용하던 그가 침대 옆에 늘어진 굵은 초인종 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줄 끝에 달린 술은 베개 바로 옆에 닿아 있었다. 가정부의 방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새 것 같아 보이네요. 맞아요. 그곳에 단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달아달라고 한 거겠죠? 아니요, 언니가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희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직접 움직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굳이 초인종 줄을 달 필요가 없었겠네요. 이곳을 살피도록 몇 분만 주시죠. 그가 돋보기를 들고 빠르게 앞뒤로 기어다니며 바닥 판자에 갈라진 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벽의 나무 판자도 똑같이 자세하게 확인했다. 마지막에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서 침대를 쳐다보았다가 벽을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초인종 줄을 힘껏 당겼다. 이거 같잖아요. 그가 말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나요? 예, 선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흥미롭네요. 지금 보니 통풍구 입구 위에 있는 고리에 고정되어 있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아주 이상하군. 홈즈가 줄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 방에 아주 독특한 점이 한두 개 있네요.
예를 들면 어느 멍청한 건축가가 통풍구를 충분히 바깥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옆방에 연결되도록 설치하겠어요. 이것도 최근에 설치된 거예요. 스토너 양이 말했다. 초인종 줄과 비슷한 시기였나요? 홈즈가 물었다. 네, 그 시기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바뀐 것들이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네요. 가짜 초인종 줄과 통풍이 안 되는 통풍구죠. 스토너 양, 허락해 주신다면 건물 내부를 조사하고 싶네요.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의 방은 의붓딸의 방보다 컸지만 가구는 단출했다. 간이 침대와 주로 기술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나무 책장, 침대 옆 흔들의자, 벽 쪽에 민무늬 나무 의자, 원형 테이블, 그리고 커다란 강철 금고가 눈에 들어오는 가구의 거의 전부였다. 이 안에는 뭐가 있죠? 그가 금고를 두드리며 말했다. 의붓아버지의 업무 서류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내부를 보신 적이 있네요. 몇 년 전에 딱 한 번 봤어요. 서류가 가득했던 기억이 나요. 고양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 거네요. 아니죠.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그가 금고 위에서 우유가 담긴 접시를 집어들었다. 아니에요. 고양이는 없어요. 치타와 개코 원숭이만 있죠. 아, 그렇죠. 뭐 치타도 큰 고양이일 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접시만큼의 우유로는 치타의 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는 나무 의자 앞에서 무릎을 구부려 의자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가 일어나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아, 여기 재미있는 게 있네요.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침대 구석에 매달린 작은 개 목줄이었다. 그런데 줄이 말린 데다가 묶여 있어 마치 천으로 된 고리를 만들려 한 것 같았다. 왓슨, 너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평범한 줄인데. 그런데 왜 묶여 있는지 모르겠군? 일반적이지 않지, 안 그래? 아, 악한 세상이여.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굴려 범죄 사건을 밝혀낼 때가 최악이지. 스토너 양,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잔디밭으로 다시 안내해 주시죠. 우리가 수사 현장에서 나오는데 나는 홈즈의 얼굴이 그렇게 암울하고 안색이 그토록 어두워지는 것을 처음 봤다. 우리는 잔디밭을 수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스토너 양도 나도 홈즈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의 몽상을 방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토너 양. 그가 말했다. 모든 측면에서 제 조언에 전적으로 따라주셔야 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망설이기에는 사태가 심각해요. 아가씨의 결정에 따라 아가씨 목숨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홈즈 씨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겠어요. 먼저 저와 제 친구가 아가씨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습니다. 스토너 양과 나는 모두 놀라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설명해드리죠.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마을 여관이죠. 네, 맞아요. 크라운 여관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서 아가씨 방 창문이 보이나요? 물론이죠. 의붓아버지가 돌아오면 두통이 있는 척하며 방에만 계셔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자리에 드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 셔터를 열고 벌새를 풀고 그곳에 램프를 놓아두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조용히 나와 전에 쓰던 방으로 가세요. 수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룻밤은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럼요, 물론이에요. 그 다음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가씨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아가씨를 괴롭히던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할 거예요. 홈즈 씨, 당신은 이미 결론을 내셨군요. 스토너 양이 홈즈의 팔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부디 제 언니 죽음의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이 맞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갑작스런 공포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스토너 양, 이제 저희는 가야 합니다. 로일롯 박사가 돌아와 저희를 발견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저희가 곧 아가씨를 위협하는 위험들을 제거해 드릴 거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크라운 여관에서 어려움 없이 거실과 침실이 있는 방을 얻었다. 위층에 있는 방이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스토크모란 대저택의 입구와 가족이 지내는 건물 쪽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해질녘에 우리는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가 마차를 타고 여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차를 모는 작은 청년 옆으로 덩치가 커다란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청년은 무거운 강철 정문 입구를 여는 것을 어려워했고 박사는 거칠게 소리치며 격분하여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마차는 다시 입구를 지나 전진했고 몇 분 후 거실에 불이 켜지며 나무들이 늘어선 곳이 밝아졌다. 왓슨, 그거 알아? 어둑해지는 가운데 홈즈가 함께 앉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 자네와 함께 가는 게 사실 좀 불안해. 분명 위험할 것 같거든. 그러면 오늘 밤 조수로서 간다고 생각하면 자네가 함께 가주면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정말 고마워. 자네가 위험을 감지한 걸 보니 그 방들에서 자네는 분명 내가 본 것보다 많은 것들을 본 것 같군? 아냐, 단지 추론을 좀 더한 것뿐이야. 자네와 내가 본 게 다를 바 없을 거야. 초인종줄 말고는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 그 줄이 말해주는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 통풍구도 봤지? 봤지? 하지만 두 방 사이에 작은 창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어. 쥐도 겨우 지나갈 만큼 작은 구멍이던데. 사실 우리가 스토크 모란에 오기도 전에 나는 이미 통풍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홈즈, 세상에. 물론 알았지. 그 소녀가 자기 언니가 로일롯 박사의 담배 냄새를 맡았다고 한 말 기억나지? 두 방 사이에 어딘가 뚫려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지. 그 통로는 작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검시관이 방문했을 때 이미 발견했겠지. 나는 그게 통풍구라고 추론했어. 하지만 그걸로 무슨 해를 가할 수 있는데? 우선 적어도 공교롭게 날짜가 겹쳐. 통풍구가 설치되고 줄이 매달리고 침대에서 자던 한 젊은 여자가 죽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연결성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 침대에 뭔가 독특한 점이 있지 않았어? 없었어.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 그렇게 바닥에 고정된 침대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네. 그 불쌍한 여자는 침대를 움직일 수 없었어. 침대는 통풍구와 밧줄과 비교해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했던 거지. 그 줄은 애초에 초인종 줄이 아니었던 거야. 홈즈, 내가 외쳤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희미하게 알 것 같아. 우리가 마침 교묘하고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된 거네. 충분히 교묘하고 충분히 끔찍하지. 만약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최고 등급의 범죄자가 되지. 그 사람에게는 용기도 있고 지식도 있어. 팔머와 프리처드는 그쪽 분야의 선두주자들이었지. 그런데 이번 사건의 이 친구는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왓슨,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더 앞서서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9시 즈음 불이 꺼졌고 대저택 주위 전체가 깜깜했다. 2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11시가 된 순간 우리 앞에 밝은 빛 하나가 비춰졌다.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야.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중간 방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이야. 우리는 나가면서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우리는 그에게 늦은 시간이지만 아는 사람을 방문하러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다. 잠시 후 우리는 깜깜한 길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이 깜빡이며 암울한 일을 하러 가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었다. 정문 입구를 통과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오랜 공원 담쪽에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곳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무 숲을 지나 잔디밭을 가로질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월계수 덤불에서 어딘가 흉측하고 기형적인 아이로 보이는 뭔가가 돌진했다. 그 아이 같은 생명체는 발버둥을 치며 잔디밭 바닥으로 몸을 던지더니 잔디밭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세상에, 내가 속삭였다.
방금 전에 봤어? 홈즈도 그 순간에는 나만큼이나 깜짝 놀랐다. 그는 두려움에 내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이 마치 강철 집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작게 웃으며 입을 내 귀에 댔다. 정말 근사한 집이야. 그가 속삭였다. 개코 원숭이네. 나는 박사가 기른다는 그 이상한 애완동물들에 대해 잊고 있었다. 치타도 그중 하나였다. 어느 순간 그 치타가 우리 어깨 위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앞서가는 홈즈를 따라서 스토너 양이 머물고 있던 방 안에 도착해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홈즈는 소리 없이 창문 셔터를 닫고 램프를 테이블 쪽으로 옮기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낮에 본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손나팔을 만들어 내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몇 마디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 계획에 치명적일 거야. 나는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불빛 없이 앉아 있어야만. 그가 통풍구를 통해 우리를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면 안 돼. 우리 목숨이 걸렸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권총을 장전해 두고. 나는 침대에 앉을 테니 자네는 저 의자에 앉아. 나는 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홈즈는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꺼내 자기 옆에 두었다. 그 옆에는 성냥갑과 타고 남은 양초를 두었다. 그가 램프를 껐고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그 끔찍한 철야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홈즈가 나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나와 같은 긴장감 속에 두 눈을 뜨고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셔터가 굳게 닫혀 조금의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밖에서 울빼미가 우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렸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창문 바로 앞에서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가 길게 들렸다. 정원 안에서 치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구 시계의 종소리도 15분마다 멀리서 들려왔다. 그 15분의 간격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교회종이 12시를 알렸고 이후 1시와 2시, 3시도 알렸다. 우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렸다. 갑자기 통풍구 쪽에서 어슴푸레한 불빛이 잠깐 비추었다. 불빛은 바로 사라졌다가 석유 타는 냄새와 금속이 달궈지는 냄새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옆방에서 가시 씌워진 등불을 켠 것처럼 보였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나는 30분 동안 긴장한 채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부드럽고 평온한 소리였는데 주전자에서 연기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소리가 들린 즉시 홈즈가 침대에서 일어나 성냥에 불을 붙였고 지팡이로 초인종 줄을 격하게 후려쳤다. 왓슨 보여? 그가 소리쳤다. 보여.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홈즈가 성냥불을 켠 순간 작지만 분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갑자기 내 눈의 정면으로 불빛이 비쳤다. 그래서 홈즈가 맹렬하게 내려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얼굴이 공포와 혐오로 완전히 창백해진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통풍구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날 밤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고통과 두려움, 분노가 그 거칠고 끔찍한 비명소리에 모두 섞여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마을 사람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곳의 교구 목사관의 목사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한다. 그 소리가 우리 마음을 냉정하게 만들었고 홈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결국 그 소리의 마지막 메아리까지 잦아들었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무슨 뜻이지? 내가 헐떡이며 물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어쨌든 아마 이게 최선일 거야. 이제 권총을 챙겨서 로일롯 박사의 방으로 가자.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램프에 불을 켜고 복도로 나갔다. 그가 방문을 2번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나는 권총을 앞으로 겨누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아주 특이한 광경이었다. 전등갓이 반쯤 열린 등불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약간 열린 강철 금고 쪽을 비추고 있었다. 테이블 옆 나무 의자에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가 기다란 회색 실내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발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발에는 굽없는 붉은 터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우리가 낮에 보았던 짧은 지팡이처럼 생긴 긴 채찍이 놓여 있었다. 그의 턱은 위를 향하고 있었고 두 눈은 공포심을 가득 채운 채 활짝 열려 있었다. 그의 고개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굳어 있었다. 이마 주위에는 독특한 노란색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갈색 얼룩이 있는 띠였고 로일롯 박사의 머리에 그 끈이 꽉 묶인 듯 보였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는 소리를 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끈. 얼룩이 있는 끈이야. 홈즈가 속삭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갔다. 순간 이상하게 생긴 그의 머리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에서 혐오스러운 뱀의 다이아몬드 모양 머리와 불룩한 목이 드러났다. 습지살무사야. 홈즈가 외쳤다. 인도에 사는 치명적인 뱀이지. 저것한테 물리고 10초 안에 죽을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지. 사실 악은 결국 악을 낳기 마련이지. 음모를 꾸미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 생명체를 다시 소굴로 돌려놓자고. 그리고 스토너 양은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지역 경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자고. 그는 그 말을 하며 죽은 자의 무릎에서 채찍을 빠르게 낚아 채 올가미로 뱀의 목을 강하게 조였다. 그리고 끔찍한 횃대에서 그것을 끌어내 팔을 뻗어 멀리 들고 강철 금고에 던져넣고 금고를 닫았다. 여기까지가 스토크 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의 죽음의 전말이다. 우리는 그 겁에 질린 소녀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고 아침 기차편에 해로우에 있는 그녀의 친절한 이모에게 그녀를 보냈다. 공식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박사가 위험한 애완동물과 조심성 없이 놀다가 비극을 맞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내가 아직 그 사건에 알지 못했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날 돌아가는 길에 셜록 홈즈가 알려주었다. 친애하는 왓슨.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 나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 자료가 불충분할 때 섣불리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이야. 집시들의 존재, 그리고 그 불쌍한 여자가 성냥 불빛으로 급하게 흘끗 본 외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끈이라는 단어가 분명 나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어. 하지만 그 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협도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즉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통풍구와 침대 아래로 달린 초인종 줄에 관심이 빠르게 쏠렸어. 그 줄이 가짜라는 것과 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 줄이 구멍을 통과해서 침대로 내려오는 무언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 그리고 바로 뱀이 떠올랐어. 박사의 방에 인도에서 사들인 물건이 가득했다는 점과 연결시켜보니 내 생각이 맞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 어떤 화학 실험으로도 발견될 수 없는 독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동양의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영리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지. 그런 독은 빨리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또한 그의 입장에서는 장점이었겠지. 아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검시관이 아니면 뱀에게 물린 두 개의 작은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는 휘파람 소리를 떠올렸어. 그는 아침이 되어 뱀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뱀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어. 그는 우리가 본 그 우유를 사용해서 휘파람으로 부르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훈련시켰을 거야. 그는 뱀이 줄을 타고 내려가 침대 위에 착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최적의 시간에 통풍구로 뱀을 내보낸 거야. 뱀이 자신의 의붓딸을 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고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 밤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그녀는 물려 죽게 될 운명이었지.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든 결론을 내렸어. 그의 의자를 살펴보니 그가 그 위에 서 있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물론 통풍기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래야 했겠지. 금고와 우유 접시, 그리고 천으로 짜여진 고리는 결국 남아있던
모든 의심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기에 충분했어. 스토너 양이 들었던 금속이 철컥거리는 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의부사버지가 그 무시무시한 뱀을 다시 넣고 금고를 급히 닫는 소리였을 거야. 결론을 이미 내리고 나서 내가 증거를 찾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자네도 알고 있지. 그 뱀이 휘익 하는 소리를 나도 들었고 분명 자네도 들었지. 그래서 내가 즉시 불을 켜고 그 뱀을 공격한 거야. 그리고 결국 통풍구를 통해 그 뱀을 돌려보냈지. 그리고 뱀이 옆방에 있던 자기 주인을 물게 되었지. 내 지팡이에 몇 대 얻어맞은 뱀이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의 죽음에 나도 분명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그게 내 양심에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울리지 않는 초인종.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